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PD 계약주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현장인도, 발주자 현장인도 의무죠. 발주자 계약적 의무인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또한 발주 현장 인도를 잘못했을 때, 늦게 했을 때 과연 시공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청자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소개를 좀. 네,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정의균 부사장입니다. 예, 같이 일하고 있는 윤민수입니다. 강인규입니다. 예, 오늘도 PD 계약 조건의 대가이신 우리 정의균 부사님께서 PD 계약 조건에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해야 될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계약을 한 뒤에 현장을 시공자한테 넘겨준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넘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공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PD 계약 조건 2-1 조항을 볼 것 같으면은 발주자가 현장을 시공자한테 액세스하고 포지션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을 액세스하고 넘겨줄 적에는 넘겨주는 시기나 그 숫자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컨트랙 데이터에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니까 한 번에 현장을 넘겨줄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공정과 같은 걸 짤 적에는 넘겨주는 것이 여러 번에 거쳐서 온다 것 같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서 아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을 포지션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포지션이 독점적인 포지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독점적인 포지션이 아닐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발주자의 다른 시공자들인가 기타 사람들하고 코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코오퍼레이션 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다시 클레임이나 이런 것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을 인도를 해줄 적에는 현장 인도 조건이 계약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들이고, 만약에 시공자가 그 기재된 대로 인도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공자가 공기의 연장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해가지고 공기 연장이나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에 이제 조건을 좀 달아놨어요. 시공자가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행보증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현장을 인도해 주지 않아도 어떠한 클레임도 걸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현장을 인도해 준 게 늦은 경우에 이것이 시공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시공자 문서의 오류라든가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졌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시공자가 발주자한테 어떤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전판 이제 피디깅 개정이 계속됐는데 99년 판에는 이게 공사 착수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죠. 지금 그게 휘디 계약들이 조건이 많이 있는데 MDB 계약, 소위 핑크북 같은 데서는 현장을 인도해 주는 것이 8-1 조항에 있는 커맨스먼트의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1999년도에 다른 레드, 옐로우, 실버북하고 그다음 2017년도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은 전제 조건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적에는 1999년도 거를 볼 것 같으면 그 계약서에 우리가 실버북이나 혹은 옐로우북 같은 걸 볼 것 같으면은 공사가 착공하는 일자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2017년도 계약을 볼 것 같으면은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는 스케줄에 맞도록 해준다고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공정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 마일스톤, 그러니까 그
그 현장 인도에 대한 마일스톤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계약적 이슈니까 마일스톤이니까.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셔야 나중에 이제 클레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혹시 실무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뭐 예, 사실상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특히 토목공사,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뭐 그다음 댐 공사 뭐 이런 것처럼 에리어가 넓고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또는 긴 기간 동안 부지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거의 자주 발생해서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현장 인도가 늦어져서 공기가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클레임을 벌여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얘기하면 그 필리핀에서 이 부지 인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리세틀먼트 액션 플랜이라고 RAP라고 해요. RAP라고 하는데 그 라이트 오브 웨이에 들어가는 농작물이나 건물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매겨가지고 그 보상 계획을 짜는데 이 보상이 지연이 돼요. 지연이 돼서 이 MDB 계약서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한 프로젝트는 그 보상이 지연되니까 IBRD에서 계속 착공, 그러니까 선수금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다가 한 90% 정도 보상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시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특히 필리핀도 그랬었지만 특히 사회주의 같은 데는 이 보상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입찰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나라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장기화되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입찰을 하셔야 되고 수주가 되면 입찰할 때도 예를 들어 공기가 3년이라 그러면 한 5년을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나라는 또 클레임을 해도 잘 안 주니까 공사비를 좀 그런 걸 반영을 해야죠. 리스크로. 실제로 어느 업체, 대형 업체가 베트남 하노이에 시도지 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 그게 한 10년 이상 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에 제 케이스 보면 이제 요 며칠 전에 출장 갔다 온 그 케이스를 보면 현장 인도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공정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 현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기초공정표가 이미 현장 인도 지연을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공기 내에 끝내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분석을 해도 현장 인도 지연 부분은 나타나지를 않는 그러네요. 이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특히 MDB 프로젝트 이런 데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부지 인도가 늦어지거나 하여간 공사 현장을 우리가 넘겨받는 게 늦어져서 공기가 지연되고 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참 분명하게 다들 알아요. 그래서 이 부지 현장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그럼 과연 얼마를 공기를 연장해 줘야 되고 얼마를 보상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데서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대부분의 이유들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공정계획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부지를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게 공정계획상에 나타나게끔 만드는 그런 스킬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을 못 넘겨받아서 일은 지연됐는데 왜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악유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연장 기간뿐 아니라 또 비용 보상 이런 걸 또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C+를 써야겠네. 전문가를 써야 된다는 여기 얘기네. 새로운 전문가를 네. 제대로 선전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현장을 인도해 주는 건 알겠는데 현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맞습니다. 이런 것도 또 문제되잖아요. 요즘 그 피딕은 퍼머넌트 웍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 사실 그 전에는 템포러리 웍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퍼머넌트 웍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좁아지잖아요. 현장의 범위가.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 자체가 넘겨주는 게 늦어지는 거랑 그다음에 그거 현장까지 접근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뭐 진입도로라든지 뭐 공사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것도 다 부지가 현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제공을 해줘야만 시공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유틸리티들 뭐 이런 것도 그 범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파워 서플라이 해준다든지 뭐 통신 수단을 제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세 카테고리 정도가 되죠. 실제로 보면 이제 실전적인 문제를 보면 도로 공사를 한다. 그럼 메인 도로는 당연히 퍼머넌트 웍인데 공사용 차량 진입로라든지 뭐 댐 공사의 어세스 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퍼머넌트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템포러리역으로 이제 가는 경우에 특히 뭐 캠프도 있을 거고요. 이게 상당히 그 시공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피딕의 정의가 이제 퍼머넌트 웍만 됐으니까 피딕을 쓴다면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 대해서는 휘딕 계약상에서 사이트에 대한 정의는 사이트는 공사가 수행되는 국가의 퍼머넌트 웍이 되는 장소 혹은 그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나 장비의 레이다운 에리아로 명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꼭 현장을 인수받는다는 외에도 보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액세스 로드 댐 같은 데 가는 액세스 로드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그게 공사 보험으로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죠. 근데 휘딕에서 워크의 정의는 퍼머넌트 웍과 템포러리 웍을 전부 합친 것을 웍을 해 있고 보험은 그 웍에 대한 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템포러리 웍도 보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템포러리 웍이나 액세스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현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발로 피트라든가 스포일 피트 혹은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의 액세스 로드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시공자가 엔지니어 혹은 발주자한테 현장으로서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보험회 사이드가 다시 등록된 것을 인지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특히 현장 중에서도 매뉴팩처링 야드, PC빔을 만든다든가 뭐 테트라포트를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또 5km, 10km 밖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걸 명확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 공사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공자 같은 장비보험에 의해서 장비가 망가진 것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보상을 못 받는 일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딕의 사이트의 정의는 상당히 좀 축소돼 있다.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템포러리 웍, 이제 가설공사를 위한 그 부지들이 제외될 수 있다. 뭐 제외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건 특약을 또 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 피딕에서 지금 그 언급되어 있는 건 제너럴 컨디션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컨트랙터는 뭐 당연히 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들에 대한 계획이 다 쓸 것이고 그 부지들이 같이 인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이제 기회는 많이 주어지니까 맨 처음에 공사를 착수할 때 공사 착수 계획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런 곳에 우리가 사용할 부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다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이 시작할 때 보통 킥오프 미팅도 하고 그런 때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자기네들의 계획을 충분히 밝혀줄 수 있는 그래서
피디계의 그 제너럴 컨디션을 극복할 수 있는 컨디션을 다 만들어 놔야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보험에도 이게 연관이 되니까 보험도 이제 물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현장 인도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이제 피드백은 두 가지잖아요. 사실 현장을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세스도 있잖아요. 어세스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많은 우리 뭐 구독자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실무자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인도받는 것만 생각하고 어세스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 액세스라는 의미는 이미 아까 뭐 진입도로, 뭐 공사형 운송도로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포제션 오브 사이트라는 거는 옛날 피디계에서는 그렇게 그 타이틀을 달았죠. 조항의 제목을. 액세스 앤드 근데 포지션을 지금은 그 조항의 제목이 사이트 액세스, 라이트 오브 액세스 투 사이트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서 그거는 뭐 같이 혼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포지션, 액세스, 유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은 실전에서는 잘 발생 안 하니까 어세스에 대한 문제는 다 어세스가 되는 현장들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어세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발생한 경우들은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서 프로젝트를 했을 적에 특히 이제 중동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산업단지 자체가 리스트릭티드 에리아로 돼가지고서 그 산업단지 자체에서 액세스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우선 그 산업단지의 액세스를 통과해서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 인원 하나하나를 얼굴을 체크를 한다든가 이래서 500명, 1000명 되는 인원을 다 체크를 하면 2시간, 3시간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날 작업은 다 한 거죠. 나갈 적에 체크하고 들어올 때 체크하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시공자와 발주자 사이에 어떤 그 굿 페이스가 유지가 돼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사이가 나빠졌을 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걸 염두에 좀 둬야죠. 단지뿐 아니라 하이드로 파워 프로젝트, 뭐 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히 많아요. 사이트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거든요. 댐, 터널, 뭐 발전소 다 흩어져 있고 굉장히 리모트 에리어에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내는 거 뭐 이럴 때 민간들의 토지를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발생해요. 그랬을 때 그걸 공사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죠.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계약적으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림 칠 때도 잘 많이 따져봐야 되고 상대방도 공격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장이 어떤 상태로 인도가 돼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지작물도 있고 어떤 뭐 무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태로 발주자들이 야 일해 시공해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 현장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베이스 데이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입찰하기 28일 전의 개념이죠. 그래서 입찰 전 28일 전에 현장 상태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28일 안에 현장과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든가 기타 어떤 변경이 생겼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베리에이션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 할 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그날 우리 계약서나 법규에 의해서 예를 들어 무덤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건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베이스 데이트 기준의 상태로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할 때 계약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계약을 하자마자 모든 부지를 하자마자라기보다 하여간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하고 사인하고 정해진 기간에는 모든 부지를 다 한꺼번에 넘겨줘야 되는 거냐 또는 부분적으로 넘겨야 되느냐 이런 것도 클리어해지는 계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되죠.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데미지는 받았는데 그거를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 좀 있죠. 왜서 발주자가 시공자한테 현장을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발주자가 어떤 부지나 인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그 땅을 자기 손에 넣지 못한 거예요, 발주자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은 자기가 사거나 그런 건 해결됐는데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넘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플란트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토공까지는 다른 시공업체가 하고 토공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공장부터는 다른 업체가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샬이 먼저 한 업체가 끝나서 작업할 공간은 됐는데 전체적으로 오퍼레이션 한 데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자는 그와 같은 세 가지 경우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컨템포러리 레코드를 만들어 놓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주장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된다 하는 걸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 CPM 공정표에 의해서 크리티컬 패스가 늦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그 것들이 있고요. 아무튼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딜레이 유형이죠. 많은 그 계약 관리가 필요한 부분.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레임이니까 결국은 이제 크레임 절차를 또 따라가야 되는 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경험한 거는 이제 크레임 협상을 좀 지원을 갔다 왔는데 시공자가 통지를 제때 못 해갔는데 뭐 이메일이고 뭐고 뭐 회의 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저항을 했는데 상대방은 뭐 28일 내에 안 했다. 그래서 리젝트다.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이 계약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나 적용을 우리 이제는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간단한 문제 아니죠. 계약적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저희들 쓰시면 됩니다. 복잡하면 이해가 안 되시면 네. 네, 오늘 아주 발주의 기본적인 이거는 명시적으로 계약에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는 시공자의 권리니까. 필요하면 저희들 또는 전문가를 쓰시고 현장 인도 지원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이익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